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사당 15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분들은 이 사당 15구역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당 15구역을 직접 걸어 다녀보면서 현재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15구역의 최근 이슈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단 간략하게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당 15구역은 현재 조합원들은 약 한 1,700명 정도 되고 건립 예정 세대수는 3,400세대 정도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도 정해져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제 7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빌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7월 30일 이전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기존에 이제 빌라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는 사실상 이 사당 15구역 안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빌라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날짜만 확인하시면 거래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에 대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시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시거나 실거주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전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당 15구역에 실질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조감도상 보면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수변 공원이 생깁니다. 수변 공원이 생기게 되면 사당 15구역이 명품 아파트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사당 15구역에서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강 조망은 여전히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면 공원이 생기고 나면 이 한강 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당 15구역의 대외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면 최근 동작구청에서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당 15구역 주변에 박물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박물관은 일종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사당 15구역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고층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용적률의 혜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금 더 낮추는 쪽으로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당 15구역 주변에 박물관을 기부 체납 형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축제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작구청에서 축제학교에 대해서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축제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그 동작구에서는 사실은 이 국제학교에 대한 이 교육열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진심입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노량진에서 지금 노량진구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모두 다 하이엔드 아파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교가 생기게 되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의 학생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동도 학교 수요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노량진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입주되는 시점에 맞춰서 목동 아파트 주변들도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생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고 이 동작구의 사당 15구역 주변에 이 국제학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관건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변모가 되냐면 사실 사당동은 이 학군 팩트리라고 해서 학군에 대해서 열의가 높은
노령열이 시작되는 스타트 지점입니다. 사당동에서 시작이 돼서 사당동, 방배동을 거쳐서 반포동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국제학교까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사당동 자체에서 조금 더 머무르게 되는 수요가 생기면서 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당 15구역은 일자리, 교통, 학군이라는 수요까지 모두 갖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당 15구역은 그 가치가 굉장히 크게 빛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조합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를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정말 조합원들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추가 분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감정평가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사례법, 그다음에 원가법,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이렇게 세 가지를 준용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주변에 개발이 되지 않는,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들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건물, 내가 가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었고,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제 사당 15구역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지집이 한 6평에서 7평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기준을 좀 말씀해 주려보자면, 사당 15구역 주변에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들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400에서 500 정도 되거든요. 500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평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대지 지분 7평을 가진 이 빌라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산출을 해보면 대략 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다 하나같이 놀라시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해서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 감정평가사 분들도 잘 이용을 안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만으로만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시세, 아파트 시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 시세에 대한 이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정평가사 분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개발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높게 나오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 자체가 작게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모두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진 빌라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 가치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이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에 또 어떤 방식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냐면, 조합을 장사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을 상대로도 물건을 팔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을 통해서도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가격들을 산출해 놓고 총 사업비라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건설 비용, 이런 비용들이 모두 다 선납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이 완료가 됐을 때에 대한 수익, 이 차이 금액은 조합원들이 서로 나눠 가지는 게 실질적인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만 가지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가 없고, 추가 분담금이 10억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진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금에 대한 이 사업 수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부분을, 이 부분을 사실 간과한 부분이라서 일반 분양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은 당연히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건설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을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가 부담금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를 볼 때 일반 분양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을 다 체크해 보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용산, 과천, 해를 쪽 일대에 6만 호의 공급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4일에 나왔던 대책과 똑같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이 공제 한도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해서 종료는 5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물건이 많이 출하되지도 않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자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 공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생기면 당연히 도세 전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월세의 상승이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단독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 더더구나 더 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반대의 명분이 더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더더욱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에 임대주택 비율 완화라든지 재개발 동일 요건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장을 관철을 시켜서 재개발 동일 완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반드시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도하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잠실시공 무단지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담비를 제공한다라는 주제,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잠실시공 무단지에서는 협의로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 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통 기획에 있어서 동의율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 비율이 너무 낮아서 또 25%의 동의를 가지고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면 60%, 거의 70%가 넘게 동의서를 확보를 하게 되더라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당 15구역, 최근 이제 반대 구역들이 있어서 반대 구역까지 제척을 하면서 구역 지정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서 반대 구역도 포함된 이 구역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재 사당 15구역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투자 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좋은 정보, 유익한 내용 전달드리는 박진입니다. 감사합니다.